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저희 최경사 청취자 의견이 아주 풍성하네요. 저희 멤버들 인사하고 바로 2주의 댓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라미.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네,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죠? 그렇죠. 네. 예, 뭔가 햇살은 따뜻한데 바람은 찬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좀 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고로 설렙니다. 입춘 지났습니다. 아, 빨리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안군. 네. 가장 달라진 모습을 내가 아니라 인사하라고요. 아, 네. 이발을 한 안군입니다. 네. 네. 오늘 들어오다가 못 찾았죠? 어느 네. 방인지 밖에서 봐가지고는 저는 왜 훈남이 여기 앉아 있나 아, 우리 방이 아니다 야. 하고 뒤를 돌았는데 극찬이네, 아이고. 극찬. 역시 머리를 깎으니까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머리를 꽤 오랫동안 길러가지고 네. 횟수로 3년 차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지 않으셨어요, 자를 때? 많이 길렀던 것 같아요. 언제 또 길 길러보나라는 생각에 쭉 길렀는데 지금쯤 잘라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그렇게 섭섭한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근데 자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맞아요. 한참 그렇죠. 길다가 맞아요, 자른 지 맞아요. 얼마 안 네. 됐는데 그 어정쩡한 길이가 싫었던 거지. 아예 길든가. 그런 느낌보다는 음.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원래 머리 하는 게 그거잖아요. 새롭게 내가 좀 바뀌고 싶다. 뭐 음. 그런 운전을 하고 싶다. 네, 이런.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바뀌고 싶은데요? 뭔가 조금 더 열심히 아, 뭐 열심히. 그런 느낌. 네. 네. 자, 노시스. 머리 긴 안군이 더 좋았던 노시스입니다. 2000밴 더 좋았어요. 아니, 노시스도 머리를 좀 예전에 비하면 좀 짧은 것 같네. 네, 그러네요. 저 조금 잘랐어요. 저는. 그 저기 안군 저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람 됐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어. 그냥 뭐 다들 눈빛이 긍정의 눈빛으로 바뀐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이게 확실히 저 인간도 아니었나 어, 봐요. 깔끔해졌구나 하면서 이 눈빛에 이 긍정의 이 환영하는 눈빛 뭐 그런 느낌. 그건 뭐지? 그 어떤 느낌인지 내가 얘기해 줄게. 아, 제가 이제 일 좀 하려는 모양이구나. 이런 아니 뭐 그 느낌. 전에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러니까 왜 그런 거지? 뭔가 차이가 있긴 한 것 근데 같더라고요. 화색이 좀 좋아졌어요. 머리 잘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굴도 좀 밝아지고. 아 저는 정말 그 예전이 예, 완전 제발 다시 길러주시길. 아니 뭐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있지만 나이는 계속 먹죠. 네 맞아요. 2주의 댓글 가겠습니다. 네, 저희 댓글이 상당합니다. 댓글도 많고 메일로 보내주신 것도 많아서 최대한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얀 렛떼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슬램덩크 더빙판에선 너에게 가는 길을 틀어줬으면 더 좋았을 걸 했습니다. 서태웅은 사실 집이 가까워서 이 학교에 왔어요. 이거 난 진짜 웃기더라고. 이걸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 거죠. 그걸 몰라. 그리고 작가가 관련해서는 트레이싱 논란해서 에덴의 꽃 내로남불 논란도 있어서 작가에게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최근 본 영화들은 먼저 바빌론은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최후반 영화관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영상의 과잉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두 번째로는 다음 소위를 봤는데 그알 1068화를 함께 보시길 추천하고 애프터선은 좋긴 한데 왜 그렇게 평이 좋을까를 갸우뚱하다가 해석들을 찾아보면서 더 좋아져서 한 번 더 볼까 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많이 보셨네요. 네. 하얀 렛떼님. 예. 의견도 저희가 어쨌든 오늘 바빌론을 하기 때문에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은 책책북북님이신데요. 안군님 제 댓글은요 맥락 없이 안주임님 이름만 외쳐버렸네요 라고 달아주셨는데 제가 미처 팟빵의 댓글을 소개해드리지 못했어요. 이게 딱 저희 왔을 때 전날에 올라와가지고 그걸 제가 최신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읽어드릴게요. 네. 잘 계셨나요? 전 무사하답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고민하는 순간이 찾아왔다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어요. 병원은 최악을 의심하다가 검사를 거듭하면서 점점 좋은 말을 해주고 있고요. 다음 달에 검사를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인생 사건은 좋은 일이었어요. TV에 나올 정도로 임팩트가 컸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나쁜 일이고 나는 굉장히 네, 그러니까요. 안 좋은 상상을 조금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때 국면이 그런 맞아요. 국면이어서 네. 예.
그리고 영화는 아바타와 글래스 어니언 봤습니다. 둘 다 재밌었는데 글래스 어니언은 아쉬움이 남네요. 나이브스 아웃 1편과 계속 비교하게 돼요. 유령은 매불쇼 시네마 지역에서 교섭이랑 쌍으로 욕을 먹길래 애저녁에 치워버렸는데 잘한 듯하네요. 전 요즘 사랑의 이해에 푹 빠졌습니다. 뒤늦게 OTT로 몰아보다가 어제 막방은 본방 사수했답니다.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해줘서 고마웠어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사랑의 이해를 아마 노시스가 지난번에 봤다고 그 2주의 최경 생활에서 맞습니다. 했었죠. 그리고 댓글에 아마 앞으로 읽을 거에 또 나오죠. 사랑의 이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있을 한 번 텐데 더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나올 나오나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없으면 다시 보고 어쨌든 그때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예. 맞습니다. 단가요? 한번 하나 더 소개시켜 주셔야죠. 이렇게 댓글을 다시고 책책북북님이 제 댓글을 왜 소개해주지 못했냐라고 오디오 클립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바로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댓글은 오동나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슬램덩크를 다루셔서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2번 관람한 영화인지라 댓글을 남겨봅니다. 개봉 첫날 자막으로 볼 때는 저처럼 백팩, 서류 가방 들고 온 퇴근한 회사원 아저씨들로 꽉 차 있었고 첫 주 주말 더빙판을 볼 때에는 가족끼리 많이 보러 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보면서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추억으로 보던 사람들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관객층이 유입되어서 흥행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흥행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년엔 중꺾마부터 이어지는 열혈이라는 요소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슬램덩크 최애는 권준호라 이번 산왕전의 송태섭처럼 능남전의 권준호를 주인공으로 해서 후속편을 내줬으면 한다는 희망 회로를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듣기만 하다가 갑자기 급발진해서 댓글을 썼는데 쓰고 나니 뭔가 민망하네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아이디가요? 오동나무님이십니다. 오동나무님, 예, 민망해하지 마시고 댓글 반가웠습니다. 얼마나 이 슬램덩크가 반가우셨으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민망을 무릅쓰고 댓글 남겨주셨는지 2번 보셨다고 하셨죠. 지금 300만을 넘었죠. 슬램덩크가 300만 넘었고 중요한 거는 이 기세가 꺾이질 않네요. 그러니까요. 꺾이질 않아서 아마 그 역대 일본 갈아치울 수입 것 영화 같아요. 흥행 기록을 조만간요. 한 30만밖에 안 남았어요. 너의 이름은이 아마 360만대로 1등인가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서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뭐 그냥 사실은 배급만 계속 맞아요. 걸려 있으면 걸려 있으면 그냥 계속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아마 기록을 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제이드님이십니다. 맥스님 최경사는 거들뿐 방송 잘 봤습니다 하고 사진과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네. 메일도 주셨죠? 네, 메일도 주셨습니다. 예. 그 메일에 이제 그 뒤에 쓰신 네. 그 채우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얘기가 네. 예, 정말 많이 와닿습니다. 20분 동안 그 영화 얘기를 그 사실 테레비라는 게 애매하거든. 이게 최경사처럼 딱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딱 들으면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되겠다가 조금 비교적 분명한데 이 지상파 TV라는 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독자를 선정하기가 또 낫뉴스라 또 어떤 사람이 높고 볼지 그렇다고 막 정말 영화 팬들 같은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그냥 하나만한 소리를 하기도 그렇고 그 선을 타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여전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계속 하시죠. 네, 그 제이드님의 메일은 추후에 메일 소개할 때 같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댓글은 시메오네님이십니다. 어제 300만 관객 돌파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작게남의 힘을 보탠 4차 관람러인데요. 자꾸 보면 스토리에 익숙해질만 한데도 보면 볼수록 눈물의 양이 늘어나네요. 더 벌스데이의 러브 로켓가 흘러나오며 악당 등장 오프닝에 이놈들 돌아왔구나 라며 울컥했고 정대만과 송태섭의 전사와 그걸 극복하며 내뱉는 조용히 해 드리블은 이런 명대사를 보면서 제가 살면서 느꼈던 좌절감에 이입하고 저와 다르게 알을 깬 그들에게 대리만족하면서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묵음의 대사를 보며 여러 페이지를 뒤로 넘기며 보던 10대의 제가 생각나 울컥했습니다. 그 4번의 관람을 한 8, 9시간 잠시 온전한 저로 돌아간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4번을 보셨다니 뭐 좋아하는 영화는 또 몇 번을 봐도 또 다른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죠. 그런 그때마다. 것 같아요. 예. 부럽습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네. 네, 다음 댓글은 웃는갓 비참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이분도 아마 처음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의문을 가지시는 명대사들은 정작 영화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빌드업되면서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게 되는 대사의 문장 의미 하나만으로 이게 왜 명대사냐고 물으시면 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잘 듣고 갑니다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지금 아직 팟빵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나요? 네. 이따가 그럼 같이 네. 연구를 좀 해보죠. 네. 다음 댓글은 폴라님이십니다. 책 읽기 계획에 대해서 말인데요. 만화책은 몇 권이어도 한 작품으로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구님이 얘기했던 필사는 마치 업그레이드된 타자 연습 같기도 한데 작품 추천이 된다니 저에게도 필요한 것 같네요. 책 고르는 일이 세상 제일 어렵거든요. 지금도 당장 관심 가는 게 없어서 집에 있는 읽다만 책들을 마저 읽고 있는데 역시 다 못 읽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진도가 너무 안 가네요. 전 읽는 속도는 느린데 동시에 몇 권의 책을 같이 읽어요. 읽다가 지루해지면 다른 책이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문득 네 분의 독서 습관도 궁금해집니다. 영화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 클로버필드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다양한 취향과 감상이 공존하는 책영사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라미부터 책을 어떻게 읽는지. 습관이요? 저는 일단 원래 글을 좀 빨리 읽거든요. 그래서 읽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그 나중에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을 찾아놨다가 다시 보는 편이에요. 일단 빠르게 다 보고. 한번 그냥 이렇게 네네네. 훑듯이 보고 네. 이거 재밌겠는데 그럼 네, 그걸로 요 다시 파트로 돌아가서 다시 와서 조금 자세히 읽는다든지 밑줄을 치면서 읽는다든지 그렇게 읽는 게 좀 습관인 것 같아요. 빨리 읽는다는 게 어떻게 읽는다는 거죠? 그게 혹시 어렸을 때 속독 배웠어요? 예전에는 약간 속독학원 뭐 이런 거 네,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수능 때문에 그런 걸 약간 했었어요. 저도 막 언어 지문 빨리 읽기 이런 거.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훑기 막 이런 느낌. 근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글을 읽어도 음. 조금 천천히 읽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막 음.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책도 이 구절 다시 봐야겠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는 게 그게 너무 이제 익은 그렇게 것 됐구나.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만화책 같은 거는 더 빨리. 그러니까 한 권 보는데 막 뭐 10분도 안 걸리고 빨리빨리 다. 저도 볼 수는 만화책은 있는데, 그런데. 네네. 근데 나중에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 만화책 글 안 읽어요? 이렇게 넘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겨도 사실 이해는 다 돼요. 되는 거죠. 어. 글은 중요한 글 큰 글만 읽고. 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슬램덩크 그 대사들 얘기할 때 띄엄띄엄 봐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책은 여러 권을 동시에 읽는 편이거든요. 음. 꼭 그렇게 하려고 해서라기보다 필요에 의해서 뭐 읽게 되는 책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중간만 읽는 책도 있고 뭐 처음부터 읽는 책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 권을 펼쳐놓고 지금 제가 트리포라는 의류문화사에서 나온 책과 사피엔스를 읽고 있는데 글 쓰느라고 필요해서 사피엔스를 읽고 있다가 뭐 이렇게 좀 벌려져 놓고 있죠. 근데 제 생각에 책을 너무 띄엄띄엄 읽으면 한 권을 오래 잡고 있으면 안 좋은 것 같아. 그 연령대마다 다를 때. 왜냐하면 앞에를 까먹어요. 앞에를 까먹어. 그래가지고 약간 그 리듬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뭐 한 권 읽다가 막 일주일 뒤에 다시 시작하고 이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뭐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읽을 때 한꺼번에 읽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네. 나눠서 그러니까 여러 권은 못 읽겠더라고요. 이게 약간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몰입을 조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한 번에 읽는 편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읽지 못하면은 아예 안 가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손이. 한 번이라는 건 얼마를 말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펴는 순간 끝까지 다 읽는. 그건 너무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크거나 좀 안 읽히네 하면 아예 포기해 버리고. 근데 좋은 저랑 잘 맞는 소설 같은 거를 만나는 경우에는 그냥 후루룩 다 읽어버리는 스타일이고, 약간 좀 다른 거가 있다면 가끔 낭독합니다. 네. 때 되면 낭독해요. 뭐 봄 오면은 그 실록 예찬을 항상 낭독하고 그런 거를 조금 소소하게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에 대한 엄숙주의는 조금 버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해왔어요. 그러니까 일테면 한 권의 책을 꼭 다 읽을 필요는 없잖아. 내가 그쵸, 필요한 그쵸. 부분만 읽으면 되는 거고 뭐 조금. 근데 저도 워낙에 이걸 통독을 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이 강해서 맞아요. 그게 잘 안 되긴 하는데 엔간하면 뭐 그냥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읽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해서라도 많이 읽으면 그게 나은 좋겠다는 것 생각을 같아요. 하고 있습니다. 네. 노시스는 어때요? 저는
그 사람들이 많이들 좋아하는 작가들의 책을 도전해봤다가 실패한 경험이 누적이 되면서 예를 들어 김영하 작가나 김현수 작가 책이 저는 전혀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수집하듯이 어떤 이 작가 내 스타일이다라고 하면은 그 작가 그 책만 파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만난 작가가 아니 에르노라고 작년 노벨상 수상자일 텐데 지금 영화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작가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정말 꾸준히 좋아했던 그래서 그 작가의 국내 출간된 책을 다 갖고 있고 또 지금 저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지금 다시 찾아봤는데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거기도 노벨상 수상 작가 네, 아니에요?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네, 르포 작가인데 이런 작가들 책을 하여튼 국내 출간된 책을 한 번에 다 사서 계속 읽는 방식으로. 근데 일반화를 해보면 주로 여성 작가들 책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읽다 보면은. 네, 그리고 또 약간 이 스페틀라나도 그렇고 조금 기자 출신 작가들 책이 저한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읽었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도 이상하게 저랑 스타일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작가를 파는 편입니다. 생각해보니 저희들이 좋아하는 작가는 상대적으로 모르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영화 얘기에서는 뭔가 취향이나 그런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니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금 노시스가 얘기했던 부분으로 저는 영화를 라미가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영화를 하면 그 앞에 것들 보고 뭐 그렇게 네. 오잖아요. 저 예전에 제가 참 많이 바뀌는데 최경사 하면서 아이언맨도 쭉 보시고 네. 2번 영화를 안 본다. 보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 2번 보죠. 음. 그 다음에 영화를 어느 감독 걸 보면 그 전께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약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 전부터 막 들어요. 이래서 라미가 영화를 그 전번을 봤었나 이런 생각이 이제 이해받는 기분이네요. 들더라고요. 예. 자, 네. 설명 다 드렸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별밤님이십니다. 오디오를 이제 막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좋은 채널이 있다는 것을 수요일에 알게 되었어요. 영화, 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채널이 너무 재밌고 저의 일상의 한 조각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제가 봤던 영화, 책을 중심으로 듣고 나머지는 차차 들으면서 메모도 하고 스크랩도 하면서 책영사에 나온 책과 영화들을 도장 깨기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 스펜서 영화를 볼 예정입니다.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첫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봐야겠다 생각하고 그대로 잊어버린 작품이라 꼭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지은 작가님의 언제나 밤인 세계를 읽고 있는 중인데 이번 주말 동안 완독하는 게 목표예요. 사실 저는 텍스트를 많이 보는 일을 하고 있는 탓에 책과 담을 쌓은 지 거의 2년이 된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책을 다시 읽으니 술술 읽히고 재밌더라고요. 얼른 완독해서 책영사를 들으며 리스트업한 책들도 읽고 싶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발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러니네요. 텍스트를 다루는 일을 해서 책 보기가 싫으시다고. 너무 많이 아니, 보셔서 그런가 봐요. 네. 너무 이해되지 않나요? 저도 뉴스 절대 안 봅니다. 그럼 난 영화 보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오시게 되는지 지금 몇 분 계시거든요. 네. 지금 어떤 경로로 발견이 저희가 되고 있는지 다음 댓글에 조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리오님께서 저희 95회에 다뤘던 최은영 작가의 4개 무해한 사람 에피소드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쇼코의 미소 쪽이 완성도 있고 더 매력적이지 않나 싶어 전작들을 모은 단편집인가 했었는데 이유작들이더라고요. 생기 넘치던 수상작에 비해 실망스럽다기보단 오히려 이런 감수성을 주목해낼 수 있는 개성을 가진 작가셨구나 알게 된 느낌입니다. 덕분에 작품에 대한 감상에 공감하며 이해도가 높아진 것 같아 좋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또 저희 책을 다루는 에피소드를 읽고 댓글을 주셨고요. 정말 거의 한 3년 정도 된 것 같죠? 네. 제 생각도 쇼코의 미사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마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했던 4개 무해한 사람은 쇼코의 미소만큼은 아니었는데 그것도 근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책을 그 당시에 계속 그거야말로 이제 저희가 좀 팠었죠, 작가를. 어느 작가가 하면 이제 그 따라가는 네. 작가 중에 한 명이었죠. 맞습니다. 마스이의 마사시라고 하는 그 작가도 작품을 2개를 저희가 했었고요. 맞습니다.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를 너무 했었고. 제 스타일인. 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또 역주행 해주신다니까 역주행 하시다가 또 글 남기시고 싶은 의견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네, 다음은 팟빵입니다. 제임스 카라님이 달아주셨어요. 연출이나 작품적으로 다룰 가치가 없다는 마지막 말씀에 댓글을 달게 되네요. 영화 역사에서 애니 기븐 선데이를 제외하고 슬램덩크만큼 관객을 현장감 있게 몰입시킨 스포츠 영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노우에는 어떤 의미에선 히치콕이 새로운 영화만의 문법을 만든 것처럼 그동안 디즈니, 픽사, 지브리 그 어떤 애니도 못 보여줬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첫 씬과 마지막 씬은 연출적으로도 미학적으로도 충분히 언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거기에 네. 그 저희 최경사 아마 맥스님이 달아주신 것 같죠?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어느 부분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해서 네. 그렇게 댓글을 달았고요. 아마 그 뒷부분은 그 3D 애니메이션이라는 아마 그 부분을 이제 언급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 정도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네. 뭐 더 의견을 남기고 싶으시면 댓글을 네. 달아주시거나 메일 보내주시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미에인님께서 달아주셨어요. 인상적인 컷들이 참 많은 영화였는데 하나씩 설명해 주셔서 다시 되짚어보게 되고 좋았습니다. 캐릭터 인물들, 연기 이야기에 공감도 가고 각본이나 촬영뿐 아니라 배우들 연기도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요 댓글은 하마구치 류스케 저희 에피소드에 달린 댓글입니다. 드라이브 마이크 맞습니다. 다시 보기엔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본 영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연초에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를 찾아봤는데 해피아워, 우연과 상상, 드라이브 마이카 모두 좋은 작품이더라고요. 극장에서 보지 못한 게 아쉬웠어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그 아이디가 자매8 JAMME 8님이십니다. 네. 8님. 네. 같은 분들은 아마 검색을 해서 찾아 들으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그러실 들어요. 수 맞아요. 그랬다가 앞에 이제 리스트를 좀 보고 이거는 어떨까라서 찾아보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죠. 네. 뭐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발견이 된다면 네, 댓글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는 메일인데요. 제이드님께서 2편의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 슬램덩크를 보시고 그 리뷰를 보내주셨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어제 최경사 에피소드를 듣고 오늘 더빙판을 보고 왔습니다. 한 달 전 자막을 볼 때와 대략 한 달의 시차가 있는데 극장은 더 붐비고 여성분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아마도 요즘 역주행하는 게 새로운 슬램덩크 체험자들의 유입 덕분인 듯 싶네요. 지난번 관람 자막판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오늘 두 번째 관람을 하니 더 잘 보이더군요. 첫 번째, 손목 아대의 색깔입니다. 손목 아대에 엮여 있는 준섭이와 태섭이 간의 이야기를 써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컨버스 신발입니다. 이 신발 씬은 정대만과 맞물려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였습니다. 정대만이 옥상 폭력을 가할 때 유독 태섭이의 컨버스 농구화를 발로 차버리고 태섭이를 꺾어버리려 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태섭이는 눈을 맞으면서 집에 돌아와 컨버스 신발을 처박아 두죠. 하지만 오토바이 사고 후 다시 오키나와 해안에서 형의 의지를 확인한 태섭이가 모래 해변에서 질주할 때 신고 있던 신발을 해안가에 던져버립니다. 그 씬 바로 직후 봉인된 박스에 테이프를 뜯고 컨버스 신발을 다시 신게 되죠. 영화 마지막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컨버스 협찬 로고가 있어서 더욱더 이 신발은 의도적인 연출이었구나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물론 정대만과의 서사를 위해서 농구화라는 소재가 필요했을 텐데 이렇게 연출을 치밀하게 했다는 게 이번에 두 번째 보니까 더 잘 보이네요. 쓰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TV 시네멘터리 우연히 봤습니다. 맥스님. 20여 분을 영화 얘기로 방송하시는 게 너무 힘드셨을 텐데 애쓰셨어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컨버스가 원작에서도 컨버스 농구화를 신고 나오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네. 네. 라미 신발 패션에 관심 많잖아. 그 시절엔 공부를 했거든요. 저도. 근데 저는 이거 보니까 최근에 영화 예고편 하나 봤거든요. 에어라고. 에어 그래. 나이키 네네, 얘기, 나이키 나이키랑 얘기. 조던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배우가 누구더라 그거? 그 맷 데이먼이랑 베네 플렉. 벤 둘이 애플렉이 나오는구나. 감독인가 그래요. 에어라는 영화에. 맷 데이먼 둘이 뭐 저 절친이니까. 워낙 절친이에요. 예. 부디런팅 이후에 거의 오랜만 아니에요? 그러게요. 같이 작업을 하는 거는 근데 되게 그 영화 예고편을 보면서 영화 생각나지 않았어요? 스포츠 영화가 생각이 났어. 옛날에도 뭐 그 누구 설득하러 다니면서 이제 그거 제리맥과예요? 뭐 하여튼 그런 류의 그 굉장히 강한 그런 느낌 기시감이 들긴 하더라고.
어쨌든 재미는 있겠더라고. 네, 나이키 저 파는 얘기. 궁금했어요. 조던한테 나이키 신기는 얘기잖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이키가 이제 잘 되어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에어조던이 뭐 그 강백호가 에어조던을 신지만 원작에서는 네. 그건 다 기억나죠? 네. 저는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기억이 날 리가 없는 거고. 이러다 아니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덤되기 씌우는 거지. 나는 안 봤다. 역시 열린일 열린듯이. 근데 컨버스가 원래 농구화가 NBA에서 먼저 신었던 신발로 알고 있어요. 최초에 아마 농구화인가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싶어요. 그 에어 네. 에고편에도 컨버스 언급이 되나 그래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네. 그다음에 또 리뷰를 보내주셨는데 세 번째로 보시면서 주목했던 그 송태섭과 그의 어머니가 왼쪽 손목을 감싸지는 행동에 대한 리뷰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산왕이라는 표현도 더빙판에서 들렸던 그 감정을 적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월에 개봉하는 스즈메의 문단속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어허. 책영사에서 꼭 리뷰해달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네. 제이드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네. 메일 하나 남았습니다. 네. 저희 함께 출연해주셨던 솔렘범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책영사에서 다루면 재밌을 것 같은 영화와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 이메일을 드립니다. 화이트 노이즈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현재 넷플릭스에 영화로 나와 있고 원작 소설도 있어요. 영화는 제가 좋아하는 노아 바움백 감독이 원작 소설을 각색해서 만들었어요. 영화를 먼저 보고 너무 좋아서 원작 소설도 찾아 읽어봤는데요. 소설도 재밌더라고요. 당연히 소설 내용이 훨씬 풍부합니다. 책영사에서 책을 다룬 지 오래됐으니 책으로 다루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둘 다 보고 책과 영화를 비교해보는 콘텐츠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실런지는 모르겠네요. 라고 뭐 더 달아주셨는데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거 그 읽어보니까 화이트 노이즈 읽어보고 뭐 영화도 보고 책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가만있어 봐. 제가 아까 모두에 우리 얘기했던 댓글이 그거였거든요. 사랑에 의해 관한 다른 댓글이 있는데 그죠? 저 하나를 어디서 봤다고 나도- 기억을 했는데 나도 봤어요. 그거 뭐냐면 책하고 영화하고 같이 좀 소개해달라. 아, 그게 그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 중에 제가 정리해서 그 뒷부분은 뺀 겁니다. 네. 그렇구나. 약간 씹은 꼴이 되는데 그걸 네. 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책책북북님 소개해주신 마지막이 어. 원작 책이랑 같이 다뤄보시는 건 어떤가요? 라고 오케이, 보내주셨는데 오케이. 제가 그 부분은 아, 약간 오케이, 생략을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그거 이제 하고 싶긴 한데 나도 거기 댓글 안 남겼나? 그러니까 그 댓글 보니까 진짜 조금 관심이 관심 가고 건가요? 그것도 보고 해보고 싶긴 한데 너무 많아. 16부작 언제 다 봐? 그렇죠. 너무 힘들어. 드라마는 드라마는 쉽지 않아. 영화도 사실 책까지 하면 쉽지 않은데. 근데 옛날에 보면 책을 하고 영화를 막 2편씩 하고 어떤 때는 책 2권 영화 2권 막. 맞아요. 아니 도대체 이걸 그것도 일주일 만에 그걸 그러니까요. 어떻게 했는지 상상이 안 가. 진짜 상상이. 일주일 만에 어떻게 했었던 그걸 거지? 야만의 시대였던 거죠. 와 진짜. 자 여기까지 2주의 댓글이었고요. 다음으로 2주의 후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본으로부터 독립당한 독립 팟캐스트 책영사에 이번엔 어느 정도의 후원이 들어왔을까요? 네, 댓글만치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하얀 레떼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이드님도 5,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라님도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돌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수돌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카카오뱅크에서 이자 50원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0원.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후원으로 저희를 격려해 주신 최경사단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코너죠.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 그리고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책영생활입니다. 저희 취향을 상당히 또 우리 최경사단 여러분께서 궁금해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이걸 하면서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하는 보람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안구부터 한번 해볼까요? 마침 있나요? 제가 없네요. 아 없구나. 네. 또 딱 그렇게 찍었네. 노시스. 역시 마침. 그쵸? 네. 바쁠 것 같았어요.
자, 우리 저는 호프. 있었긴 했는데 이게 추천할지는 잘 모르겠는 게 제가 세일러문 만화책을 샀어요. 세일러문도 예전- 만화책이 이제야? 있나요? 그게 원래 만화 원래 아니에요? 만화책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만 알고 있어서. 아, 난 원래 큰일 나실 분이네. 어.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보려고 이제 샀는데 또 이렇게 옛날 만화책도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어떤 점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 시절에 만화책 보면서 즐거워했던 그 기억이 떠올라요. 물론 지금 다시 보면 그 느낌이랑 좀 다르거든요. 다르지. 끊어서 보게 되고 막 정신없고 얼른 빨리 보고 이러는데 내가 그때 되게 열심히 이걸 봤었구나. 왜냐면 저는 셀러문을 되게 좋아해서 엄마가 비디오 테이프 옛날 저희 쓰던 그 시절에 그걸 다 녹화를 해줬어요. 텔레비에서 방영하는 텔레비에서 걸. 하는데 그 시간에 못 봤거든요. 수영을 갔다 와야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때 막 조기 6시 교육이-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수영 기억나요. 갔다가 참고로 이게 여기 딱 저기 물 맞물리는 시간. 뒤늦게 드는 청취자분께 남이 옛날 수영 선수. 네. 아 진짜? 그렇습니다. 수영을 오랫동안 네, 하셨던. 네, 네. 아. 그래서 그때 되게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서 셀러문을 못 봐가지고 그걸 항상 엄마가 녹화해 주시면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되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가에 가면. 근데 그 추억이 이제 생각나기도 하고 또 나 이제 애기 생기니까 내 애기는 나중에 무슨 만화를 볼까? 책은 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네일러문 요즘 애들은- 봐야죠. 네일러문. 네일. 세일러문 보셨으니까 세일러문. 네일러문.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근데 세일러문 그 약간 이야기요? 무슨 뭐 이렇게 로맨스 그런 거예요? 지구를 지키는 지구를 얘기죠. 지키는 아, 이야기. 진짜? 히어로물이에요. 그럼요. 히어로물. 히어로물이라고 그게? 세일러문 그 세일러문과 그 세일러문 친구들이 가문들이 있음. 네, 가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세일러 이제 마스. 그렇죠, 굉장히 마스.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주피터, 지금 뭔가 네. 세일러문에 대해서. 비너스. 이제 그 친구들이 같이 이제 악당을 무찌르는 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약간 독수리 오영재 이런 느낌인가요? 독수리 오영재랑 뭐 비슷하다 볼 수도 있겠네요. 좀 더 이제 그쵸. 네 그리고 거기 뭐 로맨스도 나와요. 세일러문의 그 턱시도 기사가 이제 남자 주인공처럼 나오는데 그 둘이 결혼도 하고 나중에 아기도 낳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본 만화잖아요. 그 일본 만화가 이렇게 다 뭐 슬램덩크도 그렇잖아요. 이 한국인들의 유년 시절을 장악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뭐가 그때 우리 만화가 없었나? 그것도 아닐 텐데. 뭐 컨텐츠의 힘 아닐까요? 컨텐츠의 힘. 네. 뭐가 달라요? 우리나라 만화랑? 우리나라 만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기 라미가 어렸을 때 봤던? 우리나라 만화 중에서는 둘리? 아니요 둘리 둘리도 둘리도 뭐 좋았는데 네. 열심히 봤던 건 아닌 것 같고 만화책 중에서는 또 기억이 잘 없네요. 저는 그렇게 까꿍. 생각하니까. 까꿍? 키드갱.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네. 근데 그 국내 만화는 음. 상대적으로 조금 더 표현이 좀 뭐 그렇지만 훨씬 더 양아치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 양아치스럽다. 주제가 학원 폭력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심오하지가 않다. 뭐 심오하다기까지는 그러니까, 아니지만 그거에 관심이 말초적인- 있는 사람들은 볼 텐데 좀 말초적이다. 네, 상대적으로 저는 당시에 어렸을 때 일본 만화가 훨씬 더 그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개인 막 그런 능력물. 내가 만약에 뭐 어떤 힘을 가진다면 뭐 그런 훨씬 더 만화적인 느낌이라면 그 당시 제가 접했던 한국 만화들은 조금 더 학교 폭력에 가까운 느낌이어서 뭐 고등학교 짱 얘기. 전 사실 그런 건 크게 관심은 없거든요. 한때 난리가 났었죠. 그 제가 이제 뭐 어쨌든 주니어 기자 때 보면 그때 그 불량 만화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학원 폭력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사회적으로 이슈가 크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말하는 건지 뭐 잘 모르겠네. 그런 걸 말하는 것 같네. 그리고 그림체가 음. 저는 거의 그림체도- 순정 만화를 봤지만 그림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 어떤 일본 우리나라- 만화가? 일본 만화가 우리나라 만화도 지금은 뭐 웹툰이든 뭐든 굉장히 많이 발달해 그쵸, 있는데 그 우려. 당시의 그림체는 일본의 그 예쁘장한 그림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따라가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 제 친구들은 만화책 안에 나와 있는 그 캐릭터, 그 예쁘고 잘생기고 어찌 보면 사실 현실에 있기 어려운 그런 캐릭터들을 좋아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예쁘게 오려서 모으고 관련된 뭐 굿즈를 모으고 이러는 거에 좀 더 치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저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그 아까 제이드님이 네. 꼭 해달라는 스즈메 그걸 제가 어저께 봤는데 어. 예.
결론만 그냥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에 뭐 너의 이름은 뭐 그다음에 날씨야 이런 거보다도 더 좋았던 것도 같은데 기대가 되네요. 어떤 그 일본 만화 특히 신카이 마코토의 그 상상력 그다음에 일본 영화 애니메이션 특유에 나오는 그 정령 신 뭐 이렇게 약간 무속 그쪽 나라 말로 무속은 아니지만 그런 초자연적인 네. 일에 대한 걸 묘사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뭐 생가치로의 행방불명이나 토토로 그쵸, 같은 데도 그쵸. 뭐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안군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어떤 상상력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게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요즘 각광받고 있는 K 콘텐츠가 너무 지금 그 극단적으로 어느 되게 전형적인 부분에 조금 갇혀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되게 세고 극단적으로 가고 어떤 양극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좀 되게 전형적이 돼가고 있는데 뭐 그게 아직은 뭐 힘을 가지고 있고 K 콘텐츠의 특색이 되고 있지만 지금 다시 일본 문화 대중문화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직은 매니악한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확산되는 게 조금 이건 그냥 아주 매니악한 부분에 머물지 않고 슬램덩크도 마찬가지고 뭐 스즈메나 이런 것도 그렇고 무슨 코로나 국면에서도 굉장히 히트한 귀멸의 칼날이나 네.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을 아예 한국 건지 알고 접했던 세대예요. 마징가 그냥 한국 건지 알았지 내가 일본 거란 의식 자체도 없었어. 그 로버트 테크 그 뭐지 아까 우리가 독수리 용지 그 다 아마 일본 네, 걸 일본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 일본 거는 확실히 일본 맞아요. 거라는 의식도 갖고 있고 귀멸의 칼날도 굉장히 일본적이잖아. 또 그런 영화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하는 거 보면 일본 문화에 확실히 좀 뭐라 그럴까 사람들한테 저력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영화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만화 쪽은 일본이 뭐 아무리 좀 세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런 저력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뭐 일본 내 시장은 워낙 어쨌든 견고하기도 하거니와. 네. 스즈메 문단속을 봤고요. 그다음에 콜제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낙태가 미국에서도 어려웠던 시절에 몰래죠. 그리고 불법으로 네. 12,000명을 낙태한 일군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심지어 의사도 아니야. 의사도 아닌데 배워서 자기가 그러니까 레벤느망이라는 영화가 네. 있잖아요. 그 상도 받았죠. 칸에서. 그거의 오락 영화 버전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봤어. 예, 이것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그 6번 칸이라는 영화인데 그 작년에 올리마키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올리마키의 마지막 날인가? 그 권투 영화 핀란드 영화 있어요. 그거 만든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것도 칸에서 아마 심사위원 대상인가? 75회는 아니고 74회 받은 영화인데 두 영화가 이제 감독이 같다는 걸 의식하고 보니까 굉장히 비슷하면서 뭔가 북유럽 특유의 정서적인 측면이 확실히 우리랑 달라. 그 약간 그 우리 저번에 사랑하면 누구나 최악이 된다. 거기도 약간 다르잖아요. 네. 그런 류의 그 가치관적인 거를 접할 수 있는 영화라서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이번 아카데미의 남녀 주연상 아주 강력한 후보로 오르고 있는 더 웨일과 여긴 그 브렌든 프레이저죠. 네. 미라의 그다음에 타르 케이트 블란쳇. 타르는 진짜 궁금하던데 어때요? 타르는 그냥 뭐 그 케이트 블란쳇의 연기가 압도적인 그런 영화죠. 예. 콜제이는 캐롤 각본가가 감독이네요. 맞아요. 예. 타르 그리고 뭐 이게 클래식해. 근데 그 케이트 블란쳇이 케이트 블란쳇이 아니라 케이트 블란쳇이 맞아요. 케이트 블란쳇이요. 그 이게 베를린 필의 그 수석 지휘자 여성 최초의 역인데 이건 뭐 실제 인물은 아니고 허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어도 해야 되고 피아노도 쳐야 되고 지휘도 해야 되잖아요. 다 완벽해.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그 케이트 블란쳇이 아마 여우주연상을 받으면 메릴 스트립하고 그 프랜시스 맥도먼드하고 같은 아카데미상 3회 수상의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캐서린 헵번밖에 없어요. 야. 자, 더 웨일은 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뭐 기대했던 연기가 것보다는 인생에 한 번 나올 뭐 연기 뭐 그런 뭐 일이 시대를 대표하는 연기 뭐 이게 아마 버라이어티지의 평가가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닌가요? 영화가 너무 아. 우울해가지고 특이한 건 이 영화 화면비가 1.33대 1이에요. 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넓은 게 이제 스코프 비율이 2.35대 1이고 그보다 좁히면 이제 뭐야 그 1.85대 1의 비율이잖아요. 플랫 비율이고 그다음에 그보다 또 좁히면 이제 1.43대 1의 아이맥스 비율이 있고 스즈메는 어제 아이맥스에서 봤어요. 왕십리 아이맥스에서 봤는데 그것보다도 더 좁힌 1.33대 1. 3대 4죠. 예, 4대 3보다 더 좁지 않나요? 이게 아마? 여튼네. 예, 그 비율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 더 웨일 브랜든 프레이저가 272kg이잖아. 사각형에 가까워 사람이 얼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극대화하기 보여주기 위해서 화면비를 이렇게 설정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본 영화들이 그러고 보니까 다 사실은 콜제인도 그렇고 6번 칸 웨일도 그렇고 다 약간 필름 느낌이에요. 디지털 느낌이 없어. 아마 필름으로 찍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근데 타르는 화면이 굉장히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자, 2주의 최경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빨리 최경사의 선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경사. 자, 저희 이번 최경사의 선택은 바빌론입니다. 네. 개봉한 지 좀 됐어요, 사실은. 개봉한 지 좀 됐는데 저희가 이번 영화는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멤버 각자가 1순위, 2순위 영화를 추천해달라라고 해서 2 곱하기 4는 8, 8편이 아니었군요. 최대 8편. 최대 8편이 나오는 건데 5편이 나왔습니다. 다음 소희, 오세이사, 그다음에 바빌론, 앤트맨, 애프터선 이렇게 5편이 나왔고요. 오세이사는 세상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네.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바빌론이 3편을 얻었더라고요. 그리고 앤트맨 1표, 애프터선 1표, 다음 소희 1표, 오세이사 1표 이렇게 다 1표씩만 나왔습니다. 제가 다음 소희하고 오세이사 했는데 저만 했습니다. 앤트맨 아무도 안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전 그 사실에 위안받고 앤트맨도 1표인데 뭐 이러면서 평은 안 좋죠? 앤트맨? 전 재밌게 봤어요.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할 게 있었네요. 저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워낙 사실 마블 영화가 아주 좋았던 적이 없잖아요. 그냥 오락성으로 보는 건데. 갑자기 너그러워지셨는데. 아니. 아니 아주 좋아서 본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 세계관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이 정도로 욕 먹을 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거기서 그 빌런 캉 네. 그 캉이 2가지 평이 다 나오더라고. 정말 역대 최강의 뭐 빌런 탄생했다 네, 이런 네, 사람도 네. 있고. 근데 좀 전에 내가 오면서 지하철에서 보고 온 거에는 와 정말 이 빌런으로 페이즈 5를 어떻게 끌고 가냐 뭐 이런 평도 있고 한데. 만약에 그 앤트맨만 봤다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로키 시리즈를 봤다면 또 장난 아니라고. 이 사람이 연기를 너무 잘해요. 이 왜냐하면 캉이 그 캉이에요? 이 캉 그 캉? 아니 달라요. 다 달라? 마지막 쿠키에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지만 스포입니다. 마지막 쿠키에 수천 명의 캉이 나옵니다. 근데 각각의 동일한 그거 다 동일한 인물 아니에요? 동일한 인물이 연기를 하지만 캐릭터는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연기를 이미 보여줬어요. 그 일종의 로키에서는 굉장히 장난스러운 캐릭터였다면 요번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정복자 캉이라는 굉장히 위험 넘치고 어찌 보면 폭력적인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너무 다른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동일인이에요? 배우는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되게 연기 정말 잘하시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평이 안 좋길래 아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앞에를 보지 않으면 그 맞아요. 감정을 못 느끼는 거죠. 로키를 사실 봤으면은 봐야 훨씬 더 재밌게 보고. 로키 시리즈 로키. 네. 그리고 이캉 저캉 얘기도 하고. 맞아요. 이 세계관이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오다니 굉장히 커졌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거가 안 되니까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 라미도 봤어요? 앤트맨? 앤트맨이요? 아니 앤트맨 아직 안 봤어요. 보실 생각 없죠? 고민 중입니다. 왜냐면 약간 제가 그러니까 로키를 다 못 봤어요. 예전에는 볼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놓치고 하면은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부담스러운 거죠. 이거를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앞에 거 못 봤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봤습니다. 그냥 저는 보는데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자, 오늘은 그러면 바빌론을 해보겠습니다. 바빌론은 데미안 셔젤 감독의
위플래시, 라라랜드, 퍼스트맨에 이은 네 번째 장편 영화죠. 그리고 브래드 피트와 마고 로비 뭐 콤비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 두 배우의 두 번째 할리우드사 영화이기도 합니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를 저희 최경사에서도 했었고요. 그건 59년 얘기, 50년대 말 60년대 얘기를 다루고 있다면 이 영화는 20년대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 토키로 넘어가던 시절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그 감독이 쿠엔틴 타란티노의 마지막 작품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전작품인가요? 가장 최근 작품이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쿠엔틴 타란티노가 뭐 만들고 그만둔다고 그랬잖아. 그런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 지 오래됐어요. 그게 마지막 작품이었나? 그러고 나서 또 그러고 만든 게 겁니다. 겁니다. 거기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사실은 잘 나가다 나중에 이제 약 한물 간 퇴역 배우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바로 이 바빌론에서는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고 로비는 그때는 그 아마 로만 폴란스키 부인 역인가로 네. 나왔을 텐데 어쨌든 뭐 잘 나가는 거였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신인 이제 할리우드에 들어가서 내가 스타로 한번 커보겠다라고 덤비는 물불머리고 덤비는 그런 신인 배우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고 로비 진짜 연기 잘한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이 영화를 저는 과잉의 영화 그리고 음악의 영화 영화의 영화 이 세 가지 정도로 좀 키워드 정리를 해봤고요. 안구는 어떻게 봤는지 이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군의 비하인드입니다. 먼저 바빌론 제작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데미안 샤젤 감독이 할리우드 황금기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에 대한 초안은 한 15년 전부터 나왔다고 해요. 근데 2009년에 한 프로듀서한테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프로듀서가 듣고는 당신이 하기에는 지금은 다소 야심찬 기획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 표현돼 있는 영화와 음악에 대한 아이디어가 괜찮아 보여서 그럴 바에는 뮤지컬 영화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나온 영화가 바로 라라랜드였다고 해요. 여튼 2019년 7월부터 바빌론 영화 개발을 영화를 시작합니다. 찍기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캐스팅을 완료했고 원래는 2020년 중반부터 제작을 하려고 했지만 역시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촬영이 연기되었습니다. 근데 데미안 샤젤은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번 영화가 데뷔작인 디에고 칼바가 있었는데 이 칼바를 위한 리허설 시간으로 이 시간을 활용을 했습니다. 데미안 샤젤, 본인의 와이프 그리고 디에고 칼바 이렇게 셋이서 본인 집 뒤뜰에서 2시간 분량으로 영화 전체 버전을 리허설 촬영했던 경험을 쌓으면서 이 영화에 데뷔하는 디에고 칼바에게 뭔가 경험을 쌓아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데미안 샤젤 와이프도 배우예요. 이번 영화에도 나옵니다. 그래요? 네. 어디 나오죠? 마고 로비가 처음으로 데뷔하는 그 무성 영화 감독 있잖아요. 진짜? 네. 근데 그 감독이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네. 애초에 배우기 때문에 캐스팅을 해서 한 거죠. 상당히 매력적인데? 네. 참고로 이 역할도 모티브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초기 할리우드 최초의 여성 감독 중 한 명인 도로시 아즈너라는 분인데 요분의 발명품이 있어요. 뭘까요? 영화에서 약간 힌트가 나옵니다. 딱딱이? 아니요. 마이크와 관련된 거예요. 분마이크? 맞습니다. 요분이 분마이크를 발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쨌든 요 코로나는 캐스팅에도 영향을 줬는데 원래는 엠마 스톤이 출연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영향으로 제작이 지연되자 스케줄이 안 맞아서 마고 로비가 캐스팅이 됐죠. 엠마 스톤이 해도 잘했겠죠. 잘했는데 이 마고 로비처럼 미친 연기 이런 얘기 막 이렇게 광란의 연기 이런 거는 엠마 스톤은 그런 느낌은 좀 덜하잖아. 처음에는 엠마 스톤으로 했을 때는 훨씬 더 현실적인 캐릭터로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어쨌든 바뀌면서 조금은 과격한, 조금은 본능적인 캐릭터로 재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LA에서 촬영이 진행됐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알아두면 좋을 만한 영화에 등장하는 모티브가 된 헐리우드 인물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로스코 아버클이라는 분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슬랩스틱 코미디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찰리 채플린의 코미디 스승이고 그리고 버스터 키튼을 데뷔시킨 사람이에요. 그 찰리 채플린의 코미디 영화 스승이다 보니 이 로스코 아버클이 입던 바지를 입어서 그런 통 큰 바지를 입었던 거거든요.
그런 통큰 바지를 입을 정도로 로스코 아보클은 굉장한 뚱땡이었는데 별명이 패티예요. 근데 이 로스코 아보클하고 버지니아 라페라는 단역 배우 사이에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스코 아보클이 주최한 파티에서 이 버지니아 라페라는 단역 배우가 사망하는 일인 거죠. 이 영화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사건의 모티프가 됩니다. 근데 당시에 버지니아 라페의 지인이 아보클이 여배우를 강간했고 죽였다라고 진술을 해서 아보클이 영화계에서 퇴출되는데 알고 보니 이 지인의 진술이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누명이 밝혀지면서 영화계 경력이 복원되긴 하였지만 어쨌든 영화에서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서 뚱보가 단역 배우를 마약 그리고 성관계로 사망에 일으키게 하는 장면의 모티프로 사용이 됐던 거죠. 이 영화가 이제 1920년대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완벽한 픽션은 아니고 전부 다 어쨌든 있었던 인물,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가공을 거친. 그래서 데미안 셔젤이 굉장히 열심히 옛날 할리우드사를 파헤쳤다고 공부했다. 해요. 네. 이 할리우드사에 관한 책도 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캐릭터 역시 모티브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마고 로비가 연기한 넬리 라로이의 모티브가 되는 인물은 클라라 보우라는 분인데요. 성적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서 뭔가 인기를 끌었던 원조 it걸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it에서 점원으로 등장했는데 여기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래서 it걸이라는 닉네임을 닉네임을 가지게 된 건데, 근데 뭐 영화에서 들어가 있는 마고 로비의 캐릭터는 여러 캐릭터를 조금 복합적으로 합쳤다고 합니다. 가령 뭐 촬영 중간 중간에 그 젖꼭지를 도드라지게 보여주려고 아이싱하는 그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클라라 보우가 아니라 진 할로우라는 배우의 트레이드 마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을 합쳐가지고 마고 로비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하고,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에는 잭 콘레드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모티브는 존 길버트라는 배우입니다. 1920년대를 대표하는 스타인데 무성에서 유성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영화에서처럼 목소리랑 화면 속의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평을 받으면서 배역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결국 어쨌든 계속 이렇게 뒤로 밀려나면서 술만 마시다가 음주 관련된 문제를 일으켰고 되게 이른 나이에 38살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사랑은 비를 타고의 각본에도 영감을 주었다고 해요. 뭐 그 외에도 저기 뭐죠, 레이디 페이주 같은 경우도 할리우드 최초의 중국계 미국인 배우인 안나 메이 웡을 모티브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비타 얘기가 또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작년 말쯤인가요? 그 2주의 책영 생활에서 싱잉 인 더 레인 사랑은 비를 타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극장 가서 봤잖아요. 저도 여기는 누구나가 다 사실 이거를 극장에서 보기는 어려운 영화, 하도 오래된 영화라서. 근데 그거 본 거를 이번에 영화 보면서도 와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이 뒷부분은 아예 실제 영화 장면이 계속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할리우드가 굉장히 계속 인용하고 이 영화 자체가 그리고 뭐 AFI가 뽑은 영화 5위에 올라가 있고 뭐 그런 정말 명작 고전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면 다른 영화의 레퍼런스로 굉장히 많이 쓰여서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라미가 줄거리를 이 정신없는 영화의 줄거리를 잘 꿰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의 시노비입니다. 네, 저는 이 영화가 스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결말이나 일단 오늘은 다 들려드리려고 하고, 그럼에도 나는 안 듣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관람하시고 나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화 바빌론은 이제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던 시기에 배우, 제작자, 평론가, 스태프들과 단역들까지 영화가의 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편의 논문 같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멕시코에서 온 디에고 칼바, 영화에선 매니라고 불리는데요. 배우도 원래 이름으로 설명드릴게요. 영화계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입니다. 영화 관계자들이 자주 참석하는 파티에서 잡일을 하면서 꿈을 키워가지만 현실은 이제 파티에 선보일 코끼리를 나르다가 똥이나 치우는 허드렛일러를 하는 사람에 불과하죠. 근데 어느 날 디에고 칼바는 늘 그렇듯 화려하고 문란한 헐리우드 파티에서 배우 지망생인 마고 로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티에는 무성 영화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톱배우인 브래드 피트, 아까 나온 잭 콘레드도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또 영화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던 그 시절에 디에고 칼바와 마고 로비는 같이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영화에 대한 각자의 꿈을 털어놓고 언젠가는 성공해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파티는 실제로 두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데요. 원래도 끼가 다분했던 마고 로비는 파티장에서 신나게 놀다가 한 단역의 대타 배우로 뽑히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사건에서 단역 배우가 잘못되는 바람에 마고 로비가 대신 들어가게 된 거죠. 디에고 칼바는 술에 잔뜩 취한 브래드 피트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면서 그의 눈에 들게 되고 영화 촬영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신들이 꿈꾸던 스타, 그리고 할리우드의 재능 넘치는 배우, 천재적인 제작자로 점차 성장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당시 영화계는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던 격변기였고 많은 것들이 변하던 시기였습니다. 영화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변화는 제각각의 타격을 줬는데요. 배우의 목소리가 중요해지면서 이미지로 승부하고 있던 마고 로비는 점차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게 됩니다. 또 약과 도박에 빠져 사는 그녀를 어떻게든지 재기시키려는 디에고 칼바도 점차 제작자로서의 총명함을 잃어가죠. 대배우인 브래드 피트는 시대의 변화의 퇴물 배우로 전락을 하게 되고 관객들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깨닫게 된 그는 권총자살로 삶을 마감하고 말죠. 결국 영화계의 한 시대를 수놓았던 세 사람은 모두 할리우드에서 사라지게 되고 영화는 세월이 흐른 어느 미래를 보여줍니다. 원래 멕시코 출신이었던 디에고 칼바는 멕시코로 쫓겨났다가 다시 가정을 꾸려서 할리우드로 여행을 오게 돼요. 그리고 극장에서 사랑은 비를 타고를 관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영화관에서 그 시절 자신이 사랑했던 영화계와 그 현장,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음을 짓기도 하는 디에고 칼바의 얼굴, 그리고 시대를 거슬러 온 영화의 장면들을 비추면서 영화 바빌론은 막을 내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그 칼바가 디에고가 극장에 앉아서 마치 그 무슨 시네마 천국 같은 그쵸. 느낌이죠. 네. 거기서 앉아서 영화를 보는데 마지막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설정이죠. 그렇죠. 아바타까지 이미 나오고. 과거인데 거기 뭐 아바타도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최근 터미네이터도 터미네이터도 나오고 뭐 이런 영화가 나온다는 제임스 게 카메론은 되게 기뻤을 것 그러네. 같아요.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후딱 깨는 장면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어떤 선을 넘어버린 그렇죠. 장면인데 맞아요.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사실 여태까지 잘 몰입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벽을 깨버리잖아요. 벽을 깨버리는 건데 그 부분의 평가가 되게 많이 그렇죠. 갈릴 것 같아요. 자, 노시스부터 총평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맥스랑 예전에 이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는데 제가 대면 셔제를 볼 때마다 그 친구가 85년 소띠입니다. 85년생 슬램덩크 세대예요. 네.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저는 그 위플래시 때부터 너무 충격적으로 그때부터 위플래시가 벌써 몇 년 전이야. 85년 감독이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묘한 감정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라라랜드 보고 아니 이 친구가 이런 이번에도 제가 그 바빌론 하자라고 그 제안 드렸던 게 저는 어차피 이 영화를 볼 거였거든요. 이 감독의 이 성장기로 저는 읽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흥미진진해서 데미안 셔젤 그 전에 그 영화 하나 더 있나? 퍼스트맨. 퍼스트맨을 빼먹구나. 퍼스트맨이니까 이번이 4번째 본 영화인데 이 친구가 참 야심가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내가 영화에 갖는 애정이라는 것이 이 정도야. 막 약간 이거 선언하는 듯한 그런 걸 읽는 방식으로 저는 이번 영화를 봤어요. 근데 일단 3시간은 너무 길었고 이게 3시간 8분인가 뭐 네, 그런가요? 186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길었지만 근데 또 잠시라도 집중력을 잃었느냐 하면 그렇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감독은 맞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 영화를 보러 갈 것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저같이 이 친구 보게 하는 마음으로 어쭈 이런 그러니까 정말 관찰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기존에 그 보아왔던 스토리텔링 방식이라든지 뭔가 또 우리나라 관객들은 특히 영화를 보고 나면 어떤 주제나 어떤 뭔가 뭐 레슨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얻고 싶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산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볼 영화였고 보고 나니 저는 더 데미안 셔젤에 대해서 이 친구의 다음 영화가 더 궁금해졌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라랜드부터 영화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것을 이보다 더 산만하게 만들 수는 없다. 이보다 더 과잉으로 만들 수 없다 싶게 영화를 만들어 놔서 사실 진짜 이 다음 영화는 무슨 영화를 만들까? 또 영화에 대한 영화를 만들까?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지게 만들긴 하죠.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2085년 이 동갑 친구 데미안 셔젤 이야기를 할 때 맥스는 PTA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동갑인가요? PTA. PTA가 저랑 비슷한 나이대인 것 같아요. 70년이에요. 예. 나는 PTA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느꼈지라고 하셨었어요. 매그놀리아를 매그놀리아 보고 때문에 그러셨나요? 매그놀리아가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죠. 매그놀리아라는 영화가 그랬었죠. 근데 진짜 이 영화는 이거 프로덕션이 정말 그 처음에 이제 그 할리우드에서 벌어지는 파티에 네. 카메라 워킹과 동선, 그다음 배우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전부 같이 연기를 하고 같이 레디코에서 컷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와, 이 정신없는 걸 프로덕션을 해낸다는 것 자체가 그게 대단한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군중씬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에 영화 찍는 그게 첫 장면들. 장면이었대요. 그 촬영하고? 칼바 말 타고 막 총 쐈던. 네. 안구는 어떻게 봤어요? 기사에선가 그 평가를 받는데 영화에 대한 더러운 러브레터. 더러운 러브레터? 그러니까 뭔가 러브레터긴 한데 그 뭔가 조금 땀과 뭔가 액체가 묻어 있는 러브레터라는 표현을 보고 되게 알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러브레터를 쓰려면은 애정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영화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본다면 되게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냥 오락성만 기대하고 가신다면 너무 길기도 하거니와 뭔가 조금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영화를 좋아하시는 시네필들에게 추천할 영화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화를 좋아한다는 거는 좀 다양한 층위가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영화를 어떻게 좋아하면 이 영화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관심이 생기다 보면은 영화의 역사도 알고 싶어지고 예전과 비해서 요즘에는 어떻게 찍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찍었지라는 거를 고민하는 시점이 딱 오잖아요. 영화를 보다가 그 정도 그런 분들이 봐야 더 뭐 감동이든 하여튼 뭐 그런 감정을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저런 사람이 살고 지나가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안 끝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아까 붐마이크를 이제 그 여성 감독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붐마이크 나오기 전에는 이제 그 사랑하는 비를 타고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여배우가 지금 그 유선 마이크를 이렇게 차요. 근데 마이크가 옛날에 또 커 이렇게 그걸 이제 가린다고 뭐 앞에 화병을 놓기도 하고 뭐 저쪽에 녹음실은 따로 있고 해가지고 소리가 들어가면 컷을 해야 되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 영화에서 보면 그 촬영을 하는데 이제 유성 영화로 넘어가다 보니까 카메라 필름이 덜덜덜덜 거리고 돌아가는데 그 소리를 막기 위해서 방음 박스에 들어갔다가 촬영 감독이 죽잖아요. 못 나오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엑스트라들을 동원했는데 이제 그 시위를 하고 우리 뭐 태업을 하니까 총을 쏴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영화를 찍고 그러니까 와 지금 생각하면 지금 보면 그 황량한 그 무슨 스튜디오 이름이 뭐죠? 그 영화에서 나오는? 키네스코프 스튜디오인가? 뭐 하여튼 뭐 그 정말 할리우드 그 황무지 같은 데다가 얼기설기 영화 세트들을 만들어 놓고 한 장소에서 여러 영화를 그냥 계속 찍고 있는 거잖아요. 사운드 그거. 다 겹칠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영화를 찍는데 음악은 옆에서 막 연주를 해. 그러니까. 라이브로 연주를 해. 되게 생동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화를 찍는 이런 과거에 이제 영화를 어떻게 찍었나라는 것들을 사실은 잘 보여주죠. 근데 이거는 꼭 영화에 대해서 꽉
그 뭐랄까 애정이 없더라도 그런 점은 좀 재밌을 것 같은 게 제 생각인데 어때요? 저는 저기 우리 안군 의견에 좀 덧붙이자면 이 영화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영화라는 존재를 하나의 어떤 등장인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봐야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에 대한 그 러브레터로 읽을 수 있는 영화들이 기존에도 있어 왔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그 휴고 스필버그 영화였나? 휴고 볼 때도 결국엔 그 화려한 그 스토리텔링 뒤에 갑자기 영화에 대한 스필버그 감독의 막그 예전 오래된 뭐죠 인류 최초의 영화 장면들을 놓고 막 스필버그 맞나 휴고가 아마 마틴 스콜세지. 마틴 스콜세지다.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 막 그 감동이 벅차오르고 막 그런데 그걸 영화사에 대한 이해가 없이 보면은 갑자기 좀 뜬금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도 영화적인 배경이 되는 것들이 개연성을 준다기보다는 정말 그 자체로 하나의 그 즐거움을 보는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영화 아까 말하셨던 영화를 좋아하면 더 그걸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영화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포맷이 발전해온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궁금하고 알고 싶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영화가 풍성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지 않고는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일종의 할리우드의 뭐 흑역사를 다루고 있다. 라고 해서 뭐 이 영화가 지금 아카데미의 음악상 그다음에 의상상 뭐가 또 하나가 올라가 있던데 미술상이 올라가 있나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작품상 후보로 못 올라가는 게 바로 그런 흑역사를 다룸으로써 아카데미 회원들의 신비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뭐 카더라 통신도 뭐 연기상 있긴 안 해요. 올라가가지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지 않나요? 연기상 네. 마고 로비는 충분히 이제 받을만 그러니까요. 하고 뭐 브래드 피트도 후보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죠. 음. 그런데 연기상 후보로 하나도 안 올라가 있긴 해요. 라미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일단 영화가 좀 그러니까 수업 같은 느낌이었어요. 앞에서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 수업을 수강하든지 아니면 알고 싶어서 수강을 하든지 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고 근데 그냥 시간표가 맞아서 이걸 보러 가면 라라랜드를 생각하고 가면 낭패일 수 있는 그런 낭패까지? 느낌이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내 삶은 어땠나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괜찮은 영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요? 막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라라랜드처럼 주인공이 누구였고 둘이 뭐 어쨌고 결말이 이랬고 이런 거는 중요하진 않았고 그냥 그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그 갈등과 특히 저는 브래드 피트한테 좀 감정이입을 많이 했는데 그 고민들이 영화계의 고민인 동시에 그냥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가 자기가 뭐 이제 더 이상 자기 시대 끝났다. 근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그런 구석들이 저는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도 라라랜드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라라랜드보다 좀 더 좋았어요. 좀 다른 분들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이제 남편이랑 같이 봤는데 남편은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해야 과하지. 되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화를 보고서 어떤 감정을 느끼냐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근데 영화의 그 과거 그 안 좋았던 환경들이라든지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면 맞다 저때 저랬지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내가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무슨 이게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라미가 이제 그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대사랑 좀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명대사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미가 그럼 한 김에 어떤 부분을 명대사로 라미는 혹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잭 콘레드와 엘레노어의 대화 여기는 거의 다 명대사로 봐도 될 그렇죠, 정도로 사실 엘리노어는 가십 베테랑 가십 칼럼니스트 그렇죠. 거기 아마 원어에도 아마 가십 칼럼니스트로 나오는 것 같고 저는 뭐 사실상 기자죠 연예 기자인데 굉장히 부러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기 군중신을 찍으면 여기 가가지고
큰 부스가 뭐 우산을 이렇게 딱 받쳐놓고 네. 옆에서 부채질 해주고 부채질해주고 말만 하면 말로 합니다. 그럼 옆에서 쳐요 타자를 기사를 받아 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 진짜. 너무 부럽더라. 집도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엘레노어의 There is no why가 너무 그렇죠. 너무 딱 와닿는 말인 거예요. 이게 음. 그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내가 뭐 주목받지 못한 청춘이 끝나든 뭐든 간에 어쨌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또 어떤 점이 이 대사가 더 좋았냐면 브래드 피트가 저는 이제 트로이 때의 브래드 피트를 굉장히 잘생겼다고 기억하거든요. 그때 진짜 멋있게 그때 나왔죠. 진짜 막 슬로우 걸어서 막 나오는데 거의 막 헉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브래드 피트는 좀 그러니까 맞물리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물간 배우까지는 본인에게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어떤 메인은 아니지만 예전에 되게 잘생겼던 배우로 언급되기 시작한 브래드 피트의 그 시점과 이게 잘 맞는데 브래드 피트도 실제 했을 법할 고민인 것 같은 거예요. 고민되고 하거나 아니면 슬펐을 수도 있는. 근데 그게 그 얼굴과 그 연기에서 묻어나는 약간 그 쓸쓸함과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연기가 미쳤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그 부분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자살하러 자기 방에 올라가는 그 순간 자살하겠다라는 게 맞아요. 너무 느껴졌지만 그마저도 뻔했는데도 너무 멋있는 거죠. 맞아요. 누가 봐도 자살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여운 주려고 팁도 주고 근데 브래드 피트여서 완성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과 실제 배역의 얘기가 이제 좀 겹쳐가는 그런 시점에서 아주 적절한 캐스팅이 된 거죠. 네. 그 조금 청취자 여러분께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이제 이 브래드 피트가 연기하는 잭 콜레드는 무성 영화 시대의 대스타였는데 유성으로 가면서 자기가 극장에 갑니다. 자기가 출연한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비웃어요. 비아냥거리면서 브래드 피트가 말이 나오니까 일단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내가 상상했던 그런 게 다 무너지면서 그랬더니 그걸 그러고 왔는데 그 엘리노가 쓴 기사 헤드라인을 보게 되죠. 뭐 한물 갔나 뭐 브래드 피트 한물 갔나 이거 보고 이제 시속 200km로 밟아가지고 거기 쳐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그 엘리노가 한테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내가 할리우드 왔을 때는 집집마다 뭐라고 써붙여 있는지 알아? 개하고 배우 출입 금지라고 써붙어 있었어. 지금의 할리우드는 내가 만든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엘리노가 너 사실은 너는 나한테 사람들이 왜 비웃었는지 나를 비웃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궁금한 건 그게 아니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너의 시대가 아까 라미가 얘기했듯이 There's no why 해가지고 너의 시대가 그냥 간 것이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예. 그 대사가 사실 명대사죠. 명대사고 여기 계신 그 세 분보다는 제가 더 좀 생각이 많이 드는 대사이긴 하죠. 근데 이 와중에 맥스는 이번 영화는 졸지 않으셨네요. 이번 영화는 조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사를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중간중간에 졸았을 수는 있죠. 와 근데 나 진짜 요새 조는 거 너무 못 참겠어. 미칠 것 같아. 나 클로즈라는 영화를 네. 이건 시사회도 아니고 아카데미 기획전으로 그냥 잠깐 나온 거 봤거든요. 클로즈 예전 클로즈요? 아니 지금 작년에 그 저기 칸에서 상 받았던 그 클로스 절반 이상을 졸았어. 나도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진짜 지금 보고 졸음 이거 나와가지고. 방지권 이거 갖고 와서요. 근데 대부분의 영화를 자는데 그게 너무 그게 너무 괴롭고 내가 지금 자괴감에 빠지시는. 근데 안 잤어. 바빌론 안 잔 것 같아. 그러니까. 자도 아니 깜짝 놀라서 방금 대사를 그대로 복귀하고 계셔. 이거 스크립트를 검색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살짝 졸았을 수는 있는데 예. 스즈메도 안 잤어요. 근데 다행히 어제 굉장히 피곤해서 갔는데 스즈메도 안 잤고 예. 그 안구는 혹시 명대사로 꼽을 만한 게 있어요?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대사. 누군가는 어쨌든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들이 너의 세대를 살지 않던 아이들도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에서 이 잭 콘레드가 얼굴은 수긍하지 않지만 마음에서 수긍하고 돌아서잖아요. 고맙다고 하잖아요. 네.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저런 스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자 보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잭 콘레드가 이제 유성 영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대사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저기 프로 이언러잖아. 여기 브래드 피트가 계속 부인을 바꾸잖아. 근데 이 네 번째 부인인지 세 번째 부인인지가 연극 배우, 맞아요. 연극 배우. 그래서 연극 브로드웨이 배우가 완전 뭐 서브 텍스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뭐 일테면 뭐 우리로 치면 야 이렇게 메소드 연기를 해야 돼. 뭐 약간 이런 메소드 연기라는 표현은 전혀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막 연기 수업을 해주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브래드 피트가 그때 이제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 이제 죽은 걸 소식을 듣고 막 상심을 해서 갑자기 빡이 확 치잖아요. 네. 뭐 그냥 야 개소리 집어치고 니네 연극계에서 10만만 들어도 대박이고 뭐 엄청 난리 나지. 우리는 영화계에서 10만 들으면 폭망이야 막 이러면서 막 휘몰아치죠. 근데 사실은 뭐 그걸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비교해도 안 되는데 다만 당신은 영화 예술이라는 게 예술이라는 평가도 못 받고 그쵸. 그냥 오락거리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고 너무 되게 하대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던 시대라 이제 그게 이제 폭발한 그런 거죠. 영화는 사실은 근데 지금도 제 생각에는 뭐 영화가 사실은 영화 예술이라는 잡지도 있고 뭐 그렇지만 영화가 이렇게 진지한 예술로 평가받은 지는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지금도 사실은 영화는 예술이긴 하지만 그냥 조금 연극과는 다른 그냥 오락 영화도 있잖아 진짜. 네. 예술 뭐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그런 오락 영화도 있고 굉장히 복잡 다단한 지위를 갖고 있는 미디어이자 예술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 그 대사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시스는 혹시 꼽을 만한 게 있나요? 전 대사보다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무성에서 유성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과연 영화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가 이 영화인들한테는 되게 관심사인가 보다 싶은 게 또 2012년도 아카데미 또 뭐 휩쓸었던 영화 중에 아티스트라고 흑백 영화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주요한 배경이 이제 무성에서 유성으로 넘어가는 시절에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남자 배우와 그 유성으로 넘어가서 또 활약하게 된 여자 주인공의 로맨스 이야기였는데 이번 바빌론에서도 정말 너무 제가 빵빵 터지게 웃었던 장면이 바로 이제 무성에서 유성으로 넘어가면서 마고로비가 이제 영화를 찍는데 그 세트나 환경적인 것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굉장히 재미있게 연출한 그런 몇 테이크를 계속 가는. 예. 근데 뭐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정말 영화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긴 했나 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장면이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은 근데 지금 영화에 관한 영화도 많이 나오고 뭐 아티스트도 그렇지만 원스 어폰 타임 할리우드도 그렇고 뭐 이 영화도 그렇고 계속 영화에 대한 영화가 많이 나오는 게 지금이 굉장히 영화사에서도 격변기이기 때문에 스트리밍이 출현하면서 영화 일대 위기가 왔죠. 사실은 어떻게 변신해야 될지 그쵸. 어떻게 나아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런 굉장히 그 안개가 가득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또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지금 뭐 노시스는 무성 영화계 얼마나 큰 혼란이 였을까 할리우드 영화를 찍던 사람들한테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바로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 기성 미디어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챗 GPT 같은 거 뭐 AI 저 내러티브 할 수 있는 AI도 그렇고 미디어 도구가 너무 갑자기 확 불어나고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사실은 되게 그때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기에 관한 영화가 몇십 년 후에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들은 본인을 잭 콘레드라고 생각하는 걸까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퇴장을 하려는 걸 합리화시키는 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퇴장하지 않고도 분명히 그 격변기에서 살아남아서 영화를 유지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퇴장하고 뭔가 정리하는 사람들을 조명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야 영화적이잖아. 뭐 그런 건가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하겠죠. 내가 물론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저렇게 어쨌든 멋지게 경우일 퇴장할 수도 있을 건데 한 번쯤 상상해 볼 만한
배역 아닌가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미님이 그래서 그 브래드 피트한테 감정이입했다는 게 그 자체가 인간사로 봤을 때 흥망성쇠는 언제나 모든 걸 맞아요. 꿰뚫을 수 있는 키워드이기도 하고 특히 이런 격변의 시기에 누군가는 적응하고 누군가는 그렇죠. 그것에 저항하다가 고꾸라지고. 망의 길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탑건도 결국 그런 거잖아요. 번 나투데이가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쵸. 똑같은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그런 영화들이 요새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거 참. 이게 또 9세대 이미 사라졌어야라고 하면 또 너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옛날 같으면 나이가 지금 사실은 환갑이라고 하면 옛날에 완전 노인 느낌이잖아. 저는 그런 느낌은 지금도 환갑이 환갑이 거의 청년 느낌이야 지금. 브래드 너무 피트가 그 환갑 귀여워. 아니에요? 그 맞아요. 브래드 피트가 환갑이 올해. 그러니까 거의 톰 오래 크루즈가 환갑이네. 작년에 환갑이고, 그러니까 그런 세대가 지금 너무도 팔팔하면서 또 그런 이런 담론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도 좀 받습니다. 퇴장하고 싶지 않은 거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실제로는. 그렇지. 언젠가 갈 거지만 오늘은 지금은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별의 순간, 꽝의 순간을 안 꼽을 수가 없는 영화 같아요.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는 네. 별의 순간, 넬리의 오바이트. 아. 아주 시원합니다. 아우. 시원합니다. 거의 아주 그냥. 펌프인 줄 예. 알았어요. 와, 이런 영화 사상 최고의 오바이트 장면이 나올 줄. 어떻게 찍었는지 그러니까. 아, 그거 궁금하죠. 네. 아, 근데 그 실제 그 실제로 CG인가? 그렇게 하기 어려울 텐데. CG? 그렇게 폭발력 있게 나올 수 없어요. 그치. 네. 그 정도 양이. 흘러 내려야지. 그 정도 양이. 아니, 한 번 뿜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쉽지가 않는데. 입에다 넣었다가 한 번에 뿜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거의 무슨 뭐라고 물대포가 해야 되나? 물대포가 나가죠. 나가냐 네. 물대포로. 야, 근데 시원은 하더라. 혹시 다른 사람 별의 순간 꽝의 순간 꼽을 만한 게 있나요? 저는 초반에 그 저기 누구죠? 멕시코 남자 주인공이 칼바, 디에고 칼바. 칼바가 그 카메라를 어떻게든 구해와가지고 아. 노을이 지기 전에 아, 그 장면도 아주 멋진 멋있어요. 장면이죠. 그 장면을 마무리하는데 그 장면 자체도 짠해 그건 진짜. 미학적으로도 아름다웠고 결국 이 원래 찍기로 했던 영화 장면을 이 친구가 굉장한 활약으로 카메라를 구해오면서 완성시키는 그 순간에 그 스토리적으로도 그렇고 미학적으로도 아름답고 또한 그 동시에 영화라는 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친구는 스태프 이름으로도 안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노고로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지금의 영화 스태프들도 그 장면을 보면 되게 짠할 것 같은 게 사실 자연은 통제할 수가 없잖아. 맞아요. 그게 뭐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CG로 그리지 않는 다음에야 CG는 느낌이 좀 다른 것이고 그 장면을 볼 때 와, 내가 정말 저거 하나 찍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나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를 것 같아. 안구는 혹시? 저는 그 마고로비가 자신의 천재성 아닌 천재성을 발견하는 장면. 그 눈물 흘리라고 할 때 그것도 악플이지. 네. 그 부분 연기를 진짜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끝났을 때 이제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라고 바라보는 그 천진난만한 표정을 봤을 때 되게 멋진 장면이라는 생각이 마고로비가 들었습니다. 참 여우주연상 후보도 못 올라갔다는 게 말이야. 나 충분히 올라갈 만한데 아쉽네요. 네. 라미는 혹시? 예. 저는 앞서 말씀해주신 장면도 다 좋았고 저는 이 영화에서 트럼펫 연주에 이렇게 집중하는 정말 처음이에요. 그쵸. 그 맞아요. 캐릭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 캐릭터가 조금 아쉽죠. 네. 네. 진짜 음악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스틴 허위츠가 그 트럼펫터를 구하려고 뭐 세계 각지 파리 뭐 여기저기를 엄청 돌아다녔더라고요. 그 배우가 아니라 그 트럼펫 소리를 내는 사람을 구하려고 엄청나게 돌아오고. 그러면 핸드싱크를 한 건가요? 아마 그런 것 엄청 같아요. 잘했네요. 네. 음악만 뭐 한 3년을 했고 뭐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사실 지금 음악 얘기를 못 하는데 제가 저스틴 허위츠의 육성 인터뷰를 좀 갖고 왔는데 지금 틀 시간이 안 되네. 아쉬워. 하여튼 뭐 그럼 그렇고 다음 에피소드 때 저희가 들려줘도 되니까요. 음악은 저는 뭐 그 라라랜드 분위기가 좀 나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라라랜드 뭐 피아노 특히 뭐 너무 미아와 끌리게 만들어요. 맞아. 너무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 라라랜드를. 정도로?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피아노 선율이랑 이런 거는 너무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아와 세바스찬의 주제, 그다음에 맞아요. 여기서는 넬리와 매니와 넬리의 주제, 이것도 사실 되게 느낌이 되게 비슷하고. 근데 저는 음악은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신나. 부두마마 같은 막 맞아요. 되게 리듬감 있는 그런 것들이 그 부두마마인데 그 곡의 이름 제목이 그 굉장히 리듬감이 있어서 좋았어요. 혹시 음악에 관해서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뭐 그 어쨌든 굉장히 다층적인 캐릭터 중에 음악을 담당하는 그 트럼펫티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분 캐릭터가 조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과잉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잘 다룰 수 있는 캐릭터인데 이것도 넣고 싶어서 맞아요. 낑겨는 느낌, 훨씬 더 맞아요. 잘 풀어낼 수 있는 감독인데. 좀 아쉬운.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전문가 및 일반 관객 평점 그리고 리뷰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오늘 지금 들으면서 우리가 한 말들이 그대로 평점에 나오네요. 되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 평점부터 가보겠습니다. 대부분 7, 8이었던 것 같아요. 김철홍, 광기를 표현해낸 광기, 그 후에 느껴지는 애잔한 8점. 박평식 7점, 바벨탑에서 판테온으로 난폭하게. 그다음에 이용철 8점, 할리우드가 100년의 틀을 짜기 직전 전설과 야만의 시간을 되돌아보다. 허남웅 7.0, 할리우드 창조와 배설로 쌓아 올린 영화의 역사. 김혜리 6.0, 위플래시의 호흡으로 라라랜드의 선대를 기리다. 그 관람객 평점은 10점이 의외로 많았는데 10점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머스트. 라라랜드와 시네마 천국을 19금으로 바르면 바빌론이 나온다. 1세대들의 장대한 이야기, 감동만의 시그니처 OST, 그리고 엔딩에서 혼을 빼앗아 간다. 음미하면서 한 번 더 보러 가야겠다. 또 마고로비의 재발견, 이렇게까지 연기를 잘하는 배우였나. 또 짧게 평하기엔 할 말이 너무 많고 길게 쓰기엔 감정이 담기지 않을 것 같다. 인물 하나하나가 최고의 몰입을 주는 영화였다. 영화가 끝나고 뭔가 슬프고 인생이 참 다 거기서 거기구나 싶었다. 그다음에 9점, 영화는 극장에서 꼭 봐야 한다고 온몸으로 이야기하는 영화. 또 9점, 영택이 극복 완료. 영택이. 네, 영화 권태기셨나봐요. 그다음에 8점, 영화사의 명암을 모두 담은 영화. 스크린 안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며 불멸로 남을 수많은 영화에게 바치는 찬가 같은 영화. 또 8점, 나 영화 사랑하네. 또 8점, BGM으로 깔리는 음악들이 다 너무 좋다. 7점, 유성영화 초반까진 좋았지만 이후부터 콜레드를 제외하고는 인물들의 서사가 부족해진다고 생각됨. 또 7점, 왜 북미에서 망한 줄은 알겠는데 근데 난 너무 좋아 벌써 3회차요. 그다음에 6점, 말하고자 하는 바 그 열정 모두 이해되지만 투머치한데도 단조롭고 크게 안 와닿는 이 기분은 뭘까? 그다음에 3점, 작중 대사처럼 거창해하는 척하는 망작. 그리고 다수의 1점 평점들이 대부분 투머치,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반복되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 그 대만 영화 상견니가 33만 명이 들었는데 이 영화가 지금 20만 명이 안 돼요. 19만 명이니까 너무 안 사실은 되네요. 대중성은 떨어진다고 봐요. 이게 사실 네. 북미에서도 흥행은 실패했거든요. 근데 참 사실은 근데 스타가 나오고 그러게요. 네? 브래드 피트와 마고 로비가 나오는데 이 정도밖에 근데 뭐 길기는 또 되게 길죠. 하지만 뭐 근데 그게 대중의 또 그쵸.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자, 저희 평점 내려보시죠. 전 노시스. 4.0입니다. 4.0. 4.0. 라라랜드가 몇 점이셨어요? 저 라라랜드 기억이 안 나는데 4.5 줬을 수도 있는데. 아, 그래? 그럼 뭐가 앞뒤가 안 맞나? 그 시절에 저와 지금의 제가 다르니까. 저도 4.0입니다. 저도 뭐 계속 최근에 좀 낮았었는데 이 영화는 뭐 길긴 했지만 존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냥 재밌게 봤어요. 보는 걸로 평가가 되네. 그게 뭐 엄청난 감동을 받고 이런 영화는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보는 재미. 그렇다고 이게 무슨 뭐 액션이 막 액션에 쾌감 있는 영화도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그냥 보는 잔재미. 그 음악 좋다. 뭐 가끔 이렇게 명대사 나온다. 영화를 좋아하니까 내가 본 영화 저기 나오네. 뭐 그런 영화. 네. 그치만 4.0. 저도 4.0이에요. 좋았어요, 저도. 저도 4.0입니다.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계산할 필요 없이 평균 4점입니다. 네, 이 만장일치로 평균 4점이 나온 거는 제 기억으로는 네, 처음인 것 처음인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 최경사를 자주 들으시는 분들 혹은 매번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의 성향을 대략은 알고 계실 거고 그 대략의 성향들이 만장일치로 4점을 준 영화입니다. 근데 뭐 많이들 보실 것 같은데 보셔도
궁금하긴 하네요. 어떻게 보셨을지. 예. 평을 좀 들려주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네. 맞아요. 오히려 슬램덩크는 그 책영사단 여러분도 많이 보셨지만 특히 차이 청취자분들이 많이 이 슬램덩크를 계기로 막 또 커밍아웃 해가지고 댓글도 남겨주셨고 근데 바빌론은 팬이 있을 수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고 맞아요. 그냥 그걸 보면서 각자 다양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178회였고요. 바빌론을 해봤어요. 그리고 다음엔 저희가 뭐를 할지 저희도 궁금하네요. 근데 뭐 잠깐 살펴보니까 아까 제이드님이 추천하셨나? 스즈메가? 네. 스즈메. 나 스즈메라면 자꾸 스드메 생각이 나. 근데 그게 드레스하고 메이크업 생각나는데 스가 뭔지 생각이 계속 안 나는 거야. 라미 이게 스가 뭐죠? 스튜디오. 스튜디오. 사진. 촬영. 스드메 문단속이 아니라 스즈메 문단속. 스쯤에 피곤하죠. 제목을 너무 잘 짓는 것 같아. 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가 난 솔직히 말해서 너의 이름은도 그렇고 날씨 아이도 그렇고 이번 스즈메 문단속도 그렇고 제목이 너무 당겨요. 굉장히 사실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 중에 제일 제목이 당겨서 그때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라는 큰 의식 없이 본 언어의 정원. 그치. 그것도 제목이 너무 좋잖아. 맞아요. 제목 참 헤어질 결심만큼 마음에 드는 제목이었습니다. 그걸 할지 안 할지는 근데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할 것 같은데 분위기는 뭐. 아니요 진짜로 뭐 저는 그냥 열려놓고 뭐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저희가 또 결정해서 다다음 주 월요일쯤 해서 또 저희가 뭘 할지 퀴즈를 인스타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주행해주신 최경사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라미 안군 노시스 진행해는 저 백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